어느 밤 윤성희. 일주일 전 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훔쳤다. 손잡이에 거북이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분홍색 킥보드였다. 발판에는 파란색으로 장민지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날 낮에 남편의 작은아버지를 뵈러 상주에 갔었다. 작은아버지는 잔치국수를 먹으러 마을회관에 가다가 떨어진 감을 밟아 넘어졌다.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데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뒤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한번 다녀가시라고 작은아버지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끊고 참 이상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다. 끊어지다니, 사람이 끈도 아니고. 작은아버지는 남편과는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50살이 넘어 재혼을 한 뒤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게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사촌형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고 남편은 말했다. 둘은 같은 국민학교에 다녔다. 결혼식장에서 작은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집안 남자들을 좀 알지. 그러니 조카 며느리에게 미리 사과할게. 그 말 때문인지 배다른 동생이란 이유로 형들이 한 푼의 유산도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암튼 나는 남편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작은아버지만은 미워하지 않았다. 작은아버지는 조카 며느리를 알아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조카를 알아보지 못했다. 작은아버지의 사위가 닭백숙을 끓였다. 감 껍질로 만든 사료를 먹여 키운 닭이라고 했다. 식사를 마친 다음 매실차를 마시는데 작은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그런데 왜 혼자 왔어? 우리 조카 죽었어? 남편이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삼촌, 나 여기 있어. 내가 민용이잖아. 작은아버지가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울었다. 그러고는 내게 남편이 어렸을 적에 새총으로 옆집 아이의 눈을 맞힌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용이가 그전에도 여물을 먹는 소를 향해 새총을 쏘아서 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었지. 걔가 어릴 적에 좀 못됐어. 한 번 더 걸리면 큰형 성격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가서 말했어. 사실은 내가 그런 거라고. 4대 독자가 병신이 될 뻔했다며 옆집 아저씨가 내 뺨을 때렸지.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왜 대신 혼났냐고? 나를 작은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형이라고 불러줘서. 그런 조카가 죽었다니. 작은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또 울었다. 그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작은아버지의 딸이 곶감 말리는 걸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다. 곶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우와, 주황 주홍천지다. 내 말에 작은아버지의 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 여긴 온통 주홍, 주황, 다홍이에요. 곶감 구경을 하고 돌아와 보니 작은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베개 밑에 1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밀어 넣었다.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 버스가 차선을 바꾸던 트럭의 뒤를 받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두 기사가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그래서 수습하는데 오래 걸렸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9시가 넘었다. 저녁밥 하기 귀찮다고 누룽지나 끓여 먹자고 하자 남편이 우리도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걸 먹어보자고 말했다. 내가 사는 102동에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을 가려면 중앙 놀이터를 지나야 했다.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킥보드를 보았다. 그네 옆에 킥보드가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거기 사람이 앉아있던 것처럼 그네가 흔들렸다. 나는 그네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킥보드를 타보았다. 왼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오른발로 밀었다. 반짝반짝 바퀴에 불이 들어왔다. 킥보드를 타고 놀이터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와서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었다. 남편은 이내 잠이 들었고 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았다. 끊어졌어. 끊어졌어. 작은아버지의 딸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았다. 밖에 나가보니 보름달이 환했다. 달빛이 좋아서 아파트 단지 안을 걸었다. 차들이 겹겹이 주차되어 있었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작년엔 주차 시비 끝에 칼부림이 나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 그때 뉴스 인터뷰를 했던 경비는 술에 취해 경비실에 오줌을 누던 주민에게 욕을 한바탕 하고 그만두었다. 놀이터에 가보니 킥보드가 그대로 있었다. 민지야, 너는 몇 살이니? 나는 킥보드를 보며 중얼거렸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바퀴의 불이 켜졌다 이내 꺼졌다. 그게 무슨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를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킥보드를 훔쳤다. 킥보드를 125동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숨겨두었다. 거기가 놀이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었다. 킥보드를 자전거 보관대에 두니 훔쳤다기보다는 잠시 맡아두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민지라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다음날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가는 길에 일부러 125동 앞을 지나가 보았다. 누군가가 킥보드 옆에 세발 자전거를 세워두었다. 3달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마술을 배웠다. 화요일과 목요일, 노인들을 위한 마술교실이라 동전 옮기기나 가드 맞히기 같이 간단한 것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 전에 유명한 마술 영상을 하나씩 보여주었는데 그날은 금붕어를 삼켰다가 다시 뱉는 마술을 보았다. 강의가 끝나고 나이가 비슷한 수강생들하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5,000원짜리 한식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다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게 지겹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녁에 남편이 삼겹살을 먹자고 해서 고기를 구웠다. 남편은 평소에는 9시면 잠을 자는데 그날은 늦게까지 프로야구를 보았다. 9회 말에 동점이 되어 경기는 연장으로 넘어갔다. 남편에게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무 팀도 응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10회 초 만루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바보들. 남편이 말했다. 갑자기 속이 답답했다. 삼겹살을 먹은 게 체한 듯 했다. 11회 말에 끝내기 안타가 나와 경기가 끝났다. 10시 50분이었다. 남편은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러다 재미가 없으면 텔레비전을 끄고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12시가 지나자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킥보드를 끌고 아파트 외벽을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로 갔다. 처음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을 때 아침마다 자전거 도로를 서너 바퀴씩 걷곤 했다. 남편에게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실은 남편과 같이 아침밥을 먹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2바퀴 돌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천천히 돌았고 2번째는 조금 빨리 돌았다.
트림이 시원하게 났고 제끼가 사라졌다. 그 다음 날은 남편과 산악회 총무의 장례식장에 갔다. 연락이 안 되어서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총무의 아들이 말했다. 남편은 소주를 마셨고 육개장을 먹다 옷에 흘렸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아까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총무가 산악회 돈 100만 원을 몰래 썼다가 들켜서 회원들과 멱살을 잡고 싸웠던 일을 남편은 잊은 듯했다. 그날 밤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3바퀴 돌았다. 2번째 돌 때는 노래를 불렀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지금이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하고 가사를 바꾸어 불렀다. 노래를 부르고 나니 피식 웃음이 났다. 누가 보면 미친년이라 하겠네. 목요일에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술 수업을 걸렀다. 김치죽을 끓여 먹고 종일 낮잠을 잤다. 그래도 킥보드 타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목도리를 두르고 생강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았다. 자전거 도로를 한 바퀴 돈 다음 정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생강차를 마셨다. 금요일에는 비가 왔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남편이 미친놈들이라고 말했다. 개그맨들이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욕을 하는 남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저희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비는 멈추지 않았고 새벽에 냉장고 정리를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좋았던 모습을 떠올려보려 애를 썼다. 군고구마를 품에 안고 오던 어느 겨울밤. 그런 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자꾸만 미친놈, 미친년 하고 욕을 하는 모습만 떠올랐다. 3년 전에 담근 마늘장아찌를 버렸다. 내가 감기에 안 걸리는 건 매일 마늘을 5쪽씩 먹기 때문이야. 남편은 마늘장아찌를 먹을 때마다 같은 말을 하고 또 했다. 토요일에는 킥보드를 1시간이나 탔다. 타다 힘들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쉬었다. 이번에는 따르릉 따르릉으로 시작되는 동요를 불렀다.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납니다.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들어 같은 구절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자 남편을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불쑥불쑥.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왔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멈춰지진 않았다. 오늘 저녁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 변기물을 내리지 않아서 구시렁거렸더니 남편이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정갈하게 늙고 싶었다. 가끔 옛집이 그리웠다. 거긴 화장실이 2개였으니까. 변기에 락스를 반통이나 부었다. 킥보드 타는 게 익숙해져서인지 먼 곳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에 가보았다. 새 아파트 단지라 그런지 단지 내에 산책길이 많았다. 킥보드를 타기에도 좋았다. 그래서 속도를 냈다. 내리막길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넘어지면서 나는 킥보드 손잡이에 왜 거북이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를 알아차렸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그래, 그건 경고문이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똑딱. 빛이 지구를 7바퀴 돌았을 것이다. 또 눈을 감았다 떴다. 똑딱. 그건 딸이 어렸을 때 내게 알려준 거였다. 엄마,
눈 한 번 깜빡일 시간에 빛이 지구를 7바퀴나 돈대. 딸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눈을 감았다 뜨곤 했다. 눈 깜빡할 시간. 그 시간에 빛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고민은 하찮게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진 집이 하나 보였다. 불이 켜진 저 집에 누가 살까 상상해 보았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이사를 왔을 거야. 너무 좋아. 차마 불을 끄지 못하는 거겠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나는 딸과 함께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 엄마, 너무 넓어 잠이 안 와. 딸이 말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거든 더 크고 더 넓은 곳에 가서 살렴. 내 말대로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 정착을 했다. 등이 시려왔다. 집에 돌아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야지. 몸살에 걸리기 전에.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몸살을 앓곤 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꿈속에서 어린 나는 하염없이 달린다.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며. 그러다 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나면 달리기를 멈추고 까치발로 다리를 건넌다. 살금살금. 마치 곧 무너질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다리를 지나 또 달린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나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다. 맨발. 신발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달린 것이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지만 신발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 나는 운다. 새 신발을 잃어버려서, 발바닥이 아파서, 어머니가 옷소매로 내 얼굴을 닦아주며 말한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입에 얼음을 넣어준다. 고드름이 아닌 진짜 얼음이다. 여름에 얼음을 먹어보다니. 그런 생각을 하다 꿈에서 깨면 식은땀으로 옷이 축축해져 있었다. 그러면 영락없이 몸살에 걸렸다.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어머니가 등목을 해주던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새들어 살던 집의 뒤뜰에는 우물이 있었고 한여름이면 나는 거기서 등목을 하곤 했다. 주인집 여자가 5일장에 갔다가 머리핀을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주인집 아들이 그걸 빼앗아 우물에 버렸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등목을 하지 않았다. 만복이 나쁜 놈! 머리핀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우물에다 얼굴을 받고 소리를 질렀다. 만개의 복. 그 이름을 짓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 뜻이 중요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인집 여자는 임신한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 큰딸도 그래요. 돈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지어온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 딸의 이름은 예쁘게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는 영화배우의 이름을 따서 동생의 이름을 짐이라고 지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던 길에 아버지는 두어 군데의 술집에 들렀고 늘 그랬듯이 혀가 꼬인 상태로 동사무소에 도착을 했다. 그러고는 지민이라고 말을 했다. 아버지는 문맹이었지만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늘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물었고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적어달라고 말했다. 지혜로울 지혜, 민첩할 민. 지혜로울 지는 동사무소 직원의 누나의 이름에서, 민첩할 민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 직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름대로 잘 살고 있겠지. 누군가 이름을 물어볼 때 나는 지민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
기차에서 만난 대학생이었다. 그때 나는 18살이었고 집을 나와 라디오 조립 공장에 다녔다. 손이 하얗고 길었다. 그렇게 손이 예쁜 남자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지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니 계속 거짓말이 나왔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서울에서 하숙을 할 예정이라고. 여대는 지루할 것 같은데 여대가 아니면 학비를 주지 않겠다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 후로 나는 남자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지민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는데 왜 남편에게는 본명을 말하고 싶었을까? 아마도 구부러진 엄지손가락 때문이었을 것이다. 남편의 왼쪽 엄지손가락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었다. 손톱도 찌그러져 있었는데 공장 기계에 다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 내일 뭐 해요? 남편이 묻자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내일은 바빠요. 대신 모레요. 그리고 내 이름은 덕선이에요. 그놈의 손가락. 나중에 알고 보니 어렸을 때 어른들 몰래 경운기를 몰다가 다친 거였다. 몸이 떨렸다. 오른발을 들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왼발도 마찬가지였다. 팔꿈치로 땅을 디디고 상체를 일으키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다. 척추부터 엉덩이까지 날카로운 통증이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다행히 손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봤자 휴대폰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무 사이에 반달이 걸쳐 있었다. 나는 보름달보다 반달이 좋았다. 딸도 반달을 좋아했다. 한 달에 2번이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딸은 말했다. 달을 보니 달맞이 꽃이 생각났다. 시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다가 막차가 끊겨서 딸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달맞이 꽃이 참 환했다. 곧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소꿉놀이를 좋아하던 딸은 달맞이 꽃을 따다가 꽃밥을 짓곤 했다. 딸과 함께 달맞이 꽃을 튀긴 적도 있었다. 여름방학 숙제였다. 엄마랑 요리하기. 아카시아 꽃도 튀겼다. 중학생 때 딸은 아픈 엄마에게 꽃을 튀겨 생일상을 차려주는 아이의 이야기를 써서 글짓기 상을 받았다. 그때부터 똑똑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비웃었지만 집을 팔아서 유학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였다. 남편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재물포를 차렸다. 도배 기술을 배워 나도 자연스럽게 일을 도왔다. 바쁘던 시절이었다. 도배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고추장을 밥에 슥슥 비벼 먹던 시절. 그땐 참 입도 달았다. 가게를 차린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샀다. 그리고 그 집을 1년 만에 시동생이 날려버렸다. 다시 집을 장만하는데 4년이 걸렸다. 그 사이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방을 예쁘게 꾸며주자 전교 1등을 했다. 그리고 나는 도배를 하다 2번이나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한 번은 팔이 부러졌고 한 번은 무릎 인대를 다쳤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손수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손수건은 없었다. 대신 껌이 하나 들어있었다. 껌을 씹으려다 말았다. 누워서 껌을 씹다가 껌이 기도로 들어가 죽은 사람이 지구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았다. 20대 초반에 양장점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인 아저씨는
개밥을 주다가 계집 지붕에 튀어나온 못에 질려 죽었다. 벌집을 향해 돌을 던졌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변비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었다. 세상에나, 중학생 때 딸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장례식 도중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관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나자 딸이 너무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거기에서 읽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죽고 싶지 않을까? 그래도 살아난 것에 감사하게 될까? 그 이야기만 떠올리면 눈물이 나곤 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을 테니까. 낡은 도배지를 뜯어내 시멘트가 드러난 방에 서 있으면 꼭 관 속에 갇힌 기분이 들곤 했다. 방이 아무리 커도 그랬다. 인테리어 업체에 밀려 장사가 시원찮아지자 남편은 가게를 접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 나는 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딸은 청소를 하기가 귀찮아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다는 내 말을 믿었다. 재채기가 났다. 재채기를 하니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재채기를 하다 죽은 사람도 있겠지. 나는 재채기를 하다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재채기를 하다 갈비뼈에 금이 간 사람은 보았다. 남편이 그랬으니까. 그러고도 남편은 일을 쉬지 않았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할 때였다. 갈비뼈가 금이 간 남편은 새벽 순찰을 걸렀다. 원래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돌아야 했다. 가끔 가출한 10대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 술을 마시곤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여학생이 투신 자살을 했다. 새벽에 그곳에서 또래 남학생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조사 결과 남편이 순찰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짜로 업무 일지를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 남편은 억울하다고 했다. 제대로 순찰을 돌았어도 발견할 수 없는 장소였다고. 순찰을 돌아도 옥상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또 했다. 남편은 해고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어딘가 조금 변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았고 그때마다 미친놈, 미친년이라고 욕을 했다. 사기꾼들도 미친년놈이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도 미친년놈이었다. 나는 남편 몰래 여학생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억울하다니. 남편의 말이 잘 이해가지 않았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남편 대신 그 아이에게 사과를 했다. 나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다시 한번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구구단을 외웠다.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8단을 외우는데 불이 꺼졌다.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나는 신경 써서 저녁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돼지 등뼈를 넣고 끓인 비지찌개를 좋아했다. 동태찌개도 좋아했는데 이리와 애가 들어간 걸 좋아해서 재료를 사서 일부러 수산시장까지 갔다 오기도 했다. 그런 음식을 하는 날이면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오늘이 내 생일이네 하고 말하곤 했다. 남편의 환갑 생일에는 딸이 들어왔다.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학위를 마치면
셋이 미국 여행을 하자고 딸이 말했다. 내 환갑 때는 오지 않았다. 대신 선물이라며 핸드백을 보냈다. 남편의 칠순에는 돈을 붙였다.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내년 내 칠순에는 올까? 딸이 오면 제주도라도 가야겠다. 생각해보니 가족 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어 보았다. 만져지는 거라고는 낙엽밖에 없었다. 낙엽들을 모아 배 위에 올려보았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기요! 불이 꺼진 아파트 단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잘 지르던데 아무리 해도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나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 하나가 내 얼굴 위로 떨어졌다. 설탕하고 프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가 먹고 싶어졌다. 커피를 안 마신 지 몇 년이 되었다. 우줌머려운 걸 참지 못하게 되면서 커피를 끊었다. 사람들은 치매가 무섭다고 했지만 나는 요실금이라는 병이 제일 무서웠다. 내가 날 잊는 건 괜찮았다. 하지만 오줌 묻은 팬티를 빠는 건 다른 문제였다. 그 남자도 늙었겠지. 아내를 위해 로켓과 우주선이 그려진 벽지를 고르던 남자. 남자가 그런 벽지를 고르길래 나는 사내아이가 있는 집인 줄 알았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아내를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건 걷지 못하는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다. 지구에서는 걷지 못하지만 우주에서는 그까짓 것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다. 남편분이 참 다정하시네요. 도배를 마치고 나는 여자에게 말했다. 너무 다정해서 병이에요.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하고 시조를 중얼거려 보았다. 자꾸 그 말을 중얼거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심한 불면증에 걸렸다. 냉동창고 사업을 한다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보증을 서주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산 집을 날렸기 때문이었다.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자기 전에 그 말을 중얼거렸더니 거짓말처럼 불면증이 사라졌다. 나는 그 남자를 짝사랑했다. 근처에서 도배 주문이 들어오면 일부러 그들 부부가 사는 집에 가보았다. 1층이어서 거실 안이 들여다 보였다. 남자가 아내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걸 보았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다 웃으면 남자가 따라 웃었다. 어느 날에는 도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며 초인종을 누른 적도 있었다. 풀이 불량이었는지 최근에 한 도배가 죄다 들떠서 확인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에 가보니 침대맡에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벽지를 만지는 척하면서 액자를 건드렸다. 액자가 삐뚤어졌다. 그 집에 가고 싶어질 때마다 나는 늙어서 오줌도 제대로 못 누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들 부부는 그 집에서 3년을 살았다. 3년 후 나는 그 집에 새 도배를 하러 갔다.
집을 산 중년 부부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고 그래서 남편이 집을 금매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로켓과 우주선이 그려진 벽지를 뜯어내고 꽃무늬 벽지를 발랐다. 콧물이 났다. 나는 옷소매를 당겨서 코를 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요! 하고 소리 질렀다. 어머니는 나를 혼자 낳았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찾아 지방을 돌아다녔는데 내가 태어날 때는 댐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했다. 우체국 직원이 아버지에게 딸이 태어났다는 전보를 읽어주었고 같이 일을 하던 인부들이 박수를 쳤다. 댐공사는 3년이 넘게 이어졌다. 아버지는 그 일만 끝내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밭집을 차릴 생각을 했다.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자랑을 사람들에게 하곤 했다. 하지만 돌더미에 왼쪽 다리가 깔리는 바람에 불구가 되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한 아빠를 피해 주인집 광에 숨어 있으면 엄마는 나를 품에 안고 그렇게 말하곤 했다. 전쟁통에 고아가 되어 식모살이를 했던 엄마에게 아버지는 이런 약속을 했다. 나중에 식모를 부리게 해주겠다고. 아이돌 보는 식모, 밥하는 식모, 빨래하는 식모 다 얻어주겠다고. 아버지는 노래를 잘 불렀다. 목소리가 애잔해서 즐거운 노래도 슬프게 들렸다. 그걸 동생이 닮았다. 어렸을 적에 동생은 마을 잔치에서 노래를 불러 커다란 고무다라이를 타오기도 했다. 겨울이면 거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목욕을 했다. 동생이 먼저 씻고 그리고 내가 씻고 마지막에 엄마가 씻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면 우리 셋은 늘 군고구마를 먹었다. 목욕하는 동안 알맞게 구워진 고구마를.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반가웠다. 그래, 계속 짖어라. 몇 시쯤 되었을까? 남편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 버릇이 있는데 지금쯤 내가 없어졌다는 걸 눈치챘을까? 남편과 첫 데이트를 하던 날 우리는 다방에 가서 팥죽을 먹었다. 눈이 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했다. 눈이 오면 또 오자고. 그러면서 남편은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없는 놈이 연애하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팥죽 때문에 몸이 따뜻해졌기 때문인지 나는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고아라고 고백을 했다. 엄마와 동생과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엄마는 내게 말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만약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엄마가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술에 약을 타는 걸 봤다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약을 탄 술병을 들고 울었다. 엄마, 나 배고파. 나는 일부러 우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나 배 아파. 나는 일부러 우는 엄마 옆에서 울었다. 그것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은 게 아니었다. 엄마가 찬장 안쪽에 숨겨둔 약을 버리지 않아서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서 그래서 그랬다는 걸 엄마는 모른다. 내가 고아라고 했을 때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집은 가족이 아주 많아요.
내가 반 나눠줄게요. 그런 말에 감동을 받다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와 연애를 할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버지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주인집 여자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늘 우물물을 떠먹었다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어서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증언을 해주었다. 딸이 태어난 뒤 나는 아이를 업고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옛집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2층 집이 새로 지어졌다. 대문 앞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만보기를 닮은 것 같았다. 복 많이 받아라.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동생과 사라졌다. 신도들과 함께 어느 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을 때 엄마는 말했다. 못된 년. 나는 그 말이 억울했다. 나는 눈물이 많은 소녀였다. 나는 책갈피에 단풍잎을 끼워두는 소녀였다. 시를 외우는 걸 좋아하는 소녀였다.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졌다. 비를 맞자 웃음이 났다. 쌤통이다. 쌤통이야. 차라리 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발견한 청년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원래는 밤을 새울 예정이었는데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났다. 5년을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비현실 커플이라고 놀림을 받곤 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헤어질 수 있더라고요. 청년은 내게 말했다. 그럼 사랑하지 않고도 평생 사는 사람도 많아. 나는 그렇게 말했다. 청년은 점퍼를 벗어 나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얼굴에 비를 맞지 않도록 손을 모아 우산을 만들어 주었다. 죄송해요. 우산이 없어요. 평소에 청년은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고 7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이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출근을 한 뒤였다. 동생이 학교에 가면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동생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런 생활을 한 지 3년이 넘었다. 빗소리를 듣다 충동적으로 가방을 싸서 독서실을 나온 청년은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걸었다. 지금 집에 가면 동생이 잠을 깰 것만 같았다. 청년은 동생을 좋아했지만 만약 동생이 없었다면 혼자 방을 썼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다. 그래서 청년은 집에 가지 않고 이 아파트로 왔다. 단지에 조성된 산책로 끝에 지붕이 있는 정자가 있는 게 생각나서. 며칠 전 청년은 독서실을 가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이삿짐 트럭을 보았다. 한 대도 아니고 5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어떤 집이길래 트럭이 5대나 필요한가 싶어서 따라가 보니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아파트 정문에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플래카드를 보자 그제야 5대의 트럭이 모두 다른 집의 이삿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청년은 트럭에서 이삿짐이 내려지는 것을 구경했다. 사다리를 타고 짐들이 새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101동 1601호
그 집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보는데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뺑소니였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 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 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곧 누군가 땡 하고 외쳐줄 거라고. 얼음땡 놀이란 그런 거라고. 누군가 땡 하고 말해줘야 집에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자 청년이 웃었다. 흐흐흐. 그렇게 웃었다. 조금 있으면 구급대원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땡이라고 말해줄게요. 청년은 말했다. 마술 수업 첫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마술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유머라고. 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만 같았다. 비가 잦아들었다. 청년은 오늘 113동 303호의 이삿짐을 구경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독서실에 가기 전에 이곳에 들러 이사하는 풍경들을 보았다. 303호는 식탁 의자가 6개였다. 냉장고도 3대였다. 109동 1004호는 신발이 무지 많았다. 이삿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신발 많은 집은 처음 봤다고. 111동 2003호는 화분이 많았다. 커다란 화분들이었다. 베란다뿐만 아니라 거실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맨 꼭대기층이라 옥상을 쓸 수 있나? 청년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집도 보았어요. 애써 싣고 와서는 다 버리더라고요. 장롱도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식탁도 버리고. 처음에는 이사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집만 짐이 내려와서요. 그러더니 인부들이 쓰레기장 앞에 짐들을 쌓아놓더라고요.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버리는 거래요.
새 집에 안 어울린다며.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에 청년은 식탁 의자에 앉아보았다. 식탁 가운데 동그랗게 냄비에 눌린 자국이 보였다. 그걸 손바닥으로 만져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청년은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켰다. 제가 미친놈 같죠? 그런데 거기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경비가 봤으면 그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당신 미쳤어? 하고.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도 다시 들렸다. 우리 엄마는 말이에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정말로 미쳤어요. 종교에 빠져서 딸도 버렸거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마가 내게 말했을 때 나는 엄마한테 말했다. 미친 것보다는 못된 게 더 낫다고. 그러니 나는 잘 살 거라고. 이제 사이렌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청년에게 분홍색 킥보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이 킥보드를 가지고 왔다. 나는 바퀴를 돌려보았다. 반짝반짝.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은 것 같았다. 장민지. 청년이 킥보드에 쓰여 있는 이름을 읽더니 내게 손녀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했다. 나는 청년에게 부탁을 했다. 손녀가 놀라지 않도록 그 킥보드를 제자리에 갖다 달라고. 중앙 놀이터 그네 옆에 두면 된다고. 청년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를 알려주었다. 청년이 자기도 거기에 산다며 반가워했다. 나는 청년에게 단지에서 마주치면 맥주 한 잔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청년이 말했다. 이왕이면 치킨도 같이 사주세요.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그러자 청년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땡이에요. 그래서 나도 청년에게 말했다. 자네도 땡. 그러니 이제 집에 가요.